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에서 제2장, 사회와 개인, 제6장, 넓어지는 지평선의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는 이에이치카가 1961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6차례 진행한 강연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같은 해 영국에서 초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글은 1998년 버무사에서 김승일이 옮긴 것입니다. Answer 제목은 What is history? 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문장 몇 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History is 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한 사회가 어떤 역사를 쓰느냐, 어떤 역사를 쓰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그 사회의 성격을 뜻깊게 암시하는 것은 없다. There is no more significant pointer to the character of a society than the kind of history it writes or fails to write. 사실을 배우기 전에 역사가에 대해서 연구하라. Study the historian before you begin to study the facts.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사회와 개인. 위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에 있어서 반역자의 역할은 어딘가 위인의 역할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위인 학설, 그 특수한 예의 하나가 선의 여왕 엘리자베드 하파 같은 것이겠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이미 유행에 뒤떨어져 버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그의 괴팍스런 머리가 쳐들어지곤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어떤 통속적인 역사 교과서 시리즈의 편집자는 지필자들에게 위인 전기를 쓰는 식으로 중요한 역사적 주제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테일러는 그의 중요치 않은 문장 가운데서 현대의 유럽사는 나폴레옹, 비스마르크, 레닌의 3대 거인을 통해서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좀 더 중요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역사에 있어서 위인의 역할이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위인이란 사람도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합니다만 다른 사람보다는 탁월한 개인이고 동시에 탁월한 중요성을 갖는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은 비범한 인물에 적합해야만 한다. 크로멜이나 레츠 같은 천재들도 오늘날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불임해를 18일에서 이와는 반대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즉 프랑스의 계급전쟁은 형편없는 소인배들의 영웅의 탈을 쓰고 활보할 수 있는 환경과 관계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말입니다. 만일 비스마르크가 18세기에 태어났더라면 물론 이것은 어리석은 가설입니다만 그 경우에는 결코 비스마르크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는 독일을 통일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위대한 인물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처럼 위인이란 사건에 이름을 달아주는 꼬리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며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위인을 숭배하는 의도에는 불길한 의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니체가 만들어낸 초인은 위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히틀러의 경우라든가 소련에서 실행했던 인물 숭배의 무서운 결과 같은 것도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인들의 위대성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나의 본뜻은 아니고 또 위인이란 거의 예외 없이 악인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공격하고 싶은 것은 위인을 역사 밖에 앉혀놓고 위인 자신의 위대성 때문에 역사가 그들을 강요한다는 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마치 요술상자에서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인이 기적처럼 튀어나와서 역사의 진정한 연속성을 중단하게 된다고 보는 그런 견해 말입니다. 오늘날 나는 헤겔의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다고 봅니다. 한 시대의 위인이란 그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고 시대의 의지를 그 시대에 전해주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그의 행위는 그 시대의 정수이자 본질이다. 이로써 그는 자기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위대한 저술가는 인간의 자각을 북돋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리비스 박사는 말했습니다만 이 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위대한 인물은 항상 현존하는 세력의 대표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권위에 도전해서 새로운 권위의 창조를 도우려는 제세력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와 같이 기존 세력에 엎혀서 위대하게 된 인물들과 비교해서 크로멜이나 레닌과 같이 자기를 위대하게 만든 세력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준 위인들에게 더욱 높은 창조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들은 위인 자신이 활약하던 시대보다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 위대성이 후대에 가서야 겨우 인정받게 되는 위인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인이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고 생산자이며 동시에 세계의 형세와 인간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자이며 또한 창조자인 아주 뛰어난 개인이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역사가 갖는 두 가지 의미에서 즉 역사가가 행하는 연구라는 의미에서나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의 사실이라는 의미에서나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며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이 과정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회와 개인 간의 가상적인 대립이란 것은 우리들의 사고를 혼란시키기 위한 함정에 불과합니다. 역사가와 사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호과정은 나는 그것을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 추상적인 고립된 개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지난날의 사회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부르크하르트의 말을 빌린다면 역사란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일들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빛에 의해 비춰졌을 때에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현재도 과거의 조명 속에서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이중적 기능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 사회를 이해하게 하고 현재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제2장 사회와 개인, 반역자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6장 넓혀지는 지평선에서 고립되는 것은 누구인가?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 강연에서 이 대학의 역사 연구의 현황을 화제로 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 이야기하려는 주제의 적당한 본보기가 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연구 현황이므로 본의 아니게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하면 겁쟁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지난 40년 동안의 미국사는 우리의 과목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전은 우리의 교과 과정에 대해 마치 연구 소유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짓눌러왔던 영국사의 지방주의를 더욱 음성적이고 마찬가지로 위험한 영어 사용 세계의 지방주의로 보강시키려는 위험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거 400년간 영어 사용 세계의 역사가 역사상 위대한 시기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계사의 중심으로서 취급하고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변두리 부분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왜곡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일이야말로 대학의 의무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근대사 강의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어 이외의 근대어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주요 대학 역사과의 졸업학위 시험이 허용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전통과 영예로 빛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에서 연구자 여러분이 평이한 일상 영어만을 가지고도 만사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학위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이 어느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의 근대사에 대해서 교과서 수준 이상의 것을 공부하려고 할 때 아무런 편의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진 수험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의 확대라는 19세기식의 오만한 시험 문제에다 자신의 지식을 피력할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제목의 시험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중요한 그리고 풍부한 사료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조차 유럽인들이 영유하려고 했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이외에는 어떤 것 하나 아닌 것을 묻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러시아와 페르시아와 중국의 역사 강의가 역사과의 전임 교수가 아닌 딴 사람들에 의해서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5년 전 중국어 교수의 취임 강연에서 중국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말을 했을 때 케임브리지의 역사가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이 간행한 최대의 역사적 저작은 모두가 역사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거기에다 역사학과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은 채로 집필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니덤 박사의 중국이 과학과 문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는 이러한 내면의 실정을 이것이 20세기 중엽의 영국 대부분의 대학 및 영국 지식인 전체의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험담을 털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불의 협의 폭풍이 일어나면 대륙은 고립된다는 빅토리아 시대의 섬나라 근성을 반영한 있을 데 없는 낡아빠진 농담이 기분 나쁠 정도로 절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폭풍은 먼 외부 세계에서 거세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사용 국가에 사는 우리들이 모여 앉아서 다른 나라와 다른 대륙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의하여 우리 문명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수근거리는 사이에 오히려 세계의 움직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우리 스스로가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6장 넓혀지는 지평선에서 고립되는 것은 누구인가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